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53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개회 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제 53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요란하고 일도 많았던 25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주 정도의 그 짧은 시간, 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부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신발끈을 매주시기 바랍니다. 11일 모레부터 약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또 산하 공공 유관기관 등에 대한 업무 보고가 진행될 겁니다. 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민생 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 존중 또 투명한 국정 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될 사항을 빼고는 업무 보고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위원들께서도 비공개 사항, 그 보안이 필요한 사항들은 별도로 보고를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전 국민 앞에 국정 현황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 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습니다.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이제 오늘 종료된다고 합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됐습니다. 또 시급했던 민생경제 법안들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실 정치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모든 의견들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야가 극심한 대립에 원만하게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간 내에 그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국민적인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행복과 국가 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원래 변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 또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손해와 이익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당연히 잃는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이란 본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아프다는 거죠. 탈피를 하기 위해서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합니다. 또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죠.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K컬처 열풍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K푸드 수출액 규모가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식품을 찾는 세계 각지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 수출 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습니다. 관계부처는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 제가 얘기하기 전에 준비한 것 같아요. 네, 훌륭하십니다. 제가 이런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원래 상품 수출을 하려면 상품 자체를 수출하는 방법, 광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호감이죠, 호감. 한국에 대한 호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 이런 것들이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최근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수출 증대로, 상품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죠. 앞으로 서비스 수출도 마찬가지겠죠.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 또 한국을 알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수출의 천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죠. 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현안 토의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간단한 거 몇 개 체크 좀 할게요.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장관들 중에 공관이 없는 장관이 있다고 그러시던데 법무부가 없습니다. 어디 없어요? 법무부도 없습니다. 없어요? 외교부가 있고 외교부 장관님이 있고 아, 일부가 없는 게 아니라 장관님이 있고 다 없습니다. 일부만 있는 거군요. 저는 없습니다. 아, 제가 다 있는데 소수만 없다고 들었다. 아니, 그게 그- 아니고 다 기본적으로 없군요. 아, 국방부 장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관사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예? 공관이 아니고요. 네. 통일부 장관님하고 저가 관사가 없습니다. 아, 공관과 관사가 같은 말 아닌가? 다릅니다. 네. 다른 거예요? 네.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봐. 그러면 내가 말을 잘못했나요? 관사가 없다. 아, 그럼 다른 장관들은 다 있어요? 그럼 말을 바꿔서. 다 있습니다. 세종의 그럼 장관님들은 관사가 세종은 당연히 있겠고 서울에 있는 서울도 다 없어요? 네. 아, 서울은 다 없는 거예요? 저는 관사가 있습니다. 저는 지방 출신이라고 관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근데 다음에 교육위원장이 지방 사람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그러면 이제 그 관사를 전세금을 다시 빼겠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지방이라고 그죠? 이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누가 챙겨 보십시오. 이게 누구 소관이? 그 행안부에서 해야 될 행안부 거고요.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법무부 장관님 같은 경우도 관사가 없어서 실제로는 집에서부터 저 그러게요. 출근 시간이 거의 양주에서 2시간 이상 출근하는데 그거 좀 걸린다고 문제겠는데? 제가 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녁에 이제 국회 일정 늦으면 그래서 오피스텔을 조그만 걸 하나 얻어갖고 아, 개인 돈으로? 아니면 그건 뭐 이제 그 법무부에서 오피스텔 법무부에서? 근데 아. 이게 보안이나 안전이 너무 취약합니다,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있긴 해요. 업무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장관들은 관사가 없는 걸로 돼 있는가 보군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좀 기본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그 장관님 중에서 안보부처, 국방, 외교 장관님은 원래 아예 있고, 네, 있습니다. 아예 그냥 고정적으로 나머지 있고, 서울에 계시는 장관님들은 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관사를 네. 안 해요. 지방에 가는 경우는 세종에만 있고, 네네. 뭐 서울에는 다 없는 걸 원칙으로 했던가 봐요. 네.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에 대한 처우를 충분히 해주고 일 열심히 안 하면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근데 뭐 공직자들한테 뭘 그런 걸 해주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것도 뭐 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행안부에서 그러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준이 뭔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노동부 장관 오셨어요? 네. 이게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최저임금 얘기를 하고 적정임금 얘기도 하고 생활임금 네. 또는 뭐 공정임금 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원래 이제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한 최저 기준을 정하는 거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지방 네, 정부 근데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적정 공정임금 뭐예요 그럼? 적정 임금이라는 것은 뭐 법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적정한 공기를 주고 거기에 걸맞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 주자 이런 네. 사회 경제적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임금도 마찬가지? 공정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법률적 용어는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 주면 절대 안 된다. 네, 최저지요 최저. 최저. 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전에도 한번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 뭐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뭐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줘요? 네. 왜 최저임금만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안부 지침인가요? 지침이에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이 법으로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을 금지선이지 그거만 주라는 게 아니죠.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는 기업들은 돈 벌기 위해서 사실 법이 허용하는 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하고 뭐 그건 심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잖아요. 뭐 저축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잘 쓰는 거, 효율적으로 쓰는 거. 근데 그 왜 사람들을 쓰면 그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냐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데는 표준 노인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말하자면 지방정부에서는 생활임금처럼. 생활임금 뭐 어디 한 데는 얼마 안 되고 다 최저임금 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표준 노인 단가. 다른 기관들은 어떠세요? 다른 정부들은? 다른 부처는 어떠세요? 대통령 그게 이제 최저임금 말고 적정임금 예, 줘요? 그게 이제 기관별로 사실은 공무직 같은 경우 다 틀립니다. 그게 이제 출발이 그 좀 소위 저 부처가 힘 있는 부서는 좀 높게 올라가 시작이 되고 뭐 여성 가족 즉 성평등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고 이래가지고 제가 예산 실정할 때는 이쪽을 많이 이렇게 올려줬습니다만 한꺼번에 되지는 않고 특히 공무직, 뭐 일용직, 네. 비정규 이건 거의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일종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노동부에서 좀 무슨 선전 작업을 하든지 해서 이걸 인식을 바꿔야 해요. 최저임금은 법이 허용해서 절대로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그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정부는 적정하게 노무의 대가에 상당한 대가를 줘야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뭐든지 최저임금을 주는 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정임금을 줘야지. 그래서 각 부처에서 고용을 할 때 이럴 때도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서 일용직이든 뭐 이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더더욱 적정임금을 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노동에 대해서 똑같은 대가를 지급하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지. 네. 물론 현실적으로 못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정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 동일한 적정 임금이 주어지게 해야 되는데, 정부 역시도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그 정규직, 그러니까 안정된 고용 안정성이 있는 쪽이 임금이 더 많아요. 그런데 잠깐 쓰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임금이 더 적어요. 그 최저임금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저는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더 추가로 줘야 된다. 이게 이제 호주 같은 데가 그렇게 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네.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되 비정규직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은 더 적게 줘요. 한 5, 60%밖에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 평균적으로.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 가로막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정부부터 먼저 좀 이렇게 모범이 돼야 된다. 특히 노동부가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저기 소속 기관 또는 아니면 노동부 자체가 고용 임시직으로 누군가를 쓸 때 정말로 적정 임금을 주고 있는지. 제가 보기엔 거의 최저 임금 주고 있을 겁니다. 정부 전체적으로 또 공공영역, 공기업 이런 데도 이 임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노동부가 그거 좀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네.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그럼요.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대 사용자가 정부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경기도 이때 한번 그 실제로 시행을 하다가 나왔는데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주는 거잖아요. 예, 1년 이상 근무하는 자에 한해서. 근데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이제 악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정부가 그러고 있어요. 정부도 사실은 2년 지나면은 정규직 된다고 이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죠. 계약도 아예 1년 11개월만 하죠. 또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 지금 전부 다. 그리고 한 달 쉬었다 다시 채용하죠. 정부가. 난 민간이 그러는 거 이해해요. 돈 벌어야 되니까. 정부가 그러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정부가 부도덕해요. 이러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하게 정규직으로 뽑아요. 예,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그럼 상시 지속을 쏘면 당연히 상시 아니 그게 정부가 먼저 해야지. 노동부는 잘하고 이제 한번 챙겨보세요. 노동부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다른 부처가 그렇게 하고 이제 챙겨보세요. 예. 다른 부처에 대해서 시정 명령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부처에 대해서 다른 부처는 시정 명령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1년 지나면 10%를 더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대충 한 달치를 더. 한 달치 더 주는 거잖아요. 12분의 1. 그 전에도 주세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걸 공정임금. 그래서 나갈 때 더 짧으면 더 많이 줘야 된다고요. 한 달밖에 일 못한 사람은 12분의 1을 줄 게 아니고 더 줘야지. 근데 그렇게 못할 망정. 근데 그것도 연구를 좀 해보세요. 네, 더 어려운 사람이 더 억울하게 하면 안 되죠. 응? 알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조건을 못 해준 망정. 불안정하고 힘없다고 적게 주면 되겠습니까? 이 사회적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꽤 길게 얘기한 이유를 잘 감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부 청사에 지금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 최저임금 이제 입사하면 받는데 10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요. 예.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북유럽 국가들 덴마크, 스웨덴 등등 기간제, 시간제, 비정규직 터줍니다. 더 줘야 되는 거네. 그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맞는 말씀이시고요. 통일부도 있나 잘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특히 산하 기관들. 그래 법제처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예,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했고 그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이 언제 보고서 내셨어요? 저번 주에 제출했어요. 난 못 받았는데.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여기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니 해산 가능한 거 아닌가 보다.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이제 민법 38조에 해서 적용 문제이고, 근데 그게 이제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그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기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해산 사유가 있고,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해산 권한은 그 소관부처입니다. 소관부처가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야 뭐 소송하면 취소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고. 예.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예,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의 법원이 판단해. 우리는 주무부처가 관청이 결정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은 어쨌든 정부에 기속될 때고 해산되면 그거는 이제 그 정관이 정하는 거예요. 그 해당 그 단체의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고,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기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예, 이제 그 정도에 이르렀는가가 이제 네, 그거야 나중에 법원에서도 뭐 최종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거고, 그 판단은 주무관청이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무관청이 어디에? 지금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로 예, 확인합시다.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네. 네. 농림부 장관님.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대통령님 말씀 주셨는데요. K푸드 수출이 11월 기준으로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문체부가 아니고 네. 농림부. 푸드는 농림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방향이 잘못됐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전 부처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래서 K푸드 수출이 11월 기준으로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농식품, 수산식품 다 합해서 123억 3천만 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적은 역대 최고 기록이고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 중에 있습니다. K푸드가 이렇게 인기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 K컬처에 대한 인기와 더불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시장은 여전히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이 가장 높고, 그렇지만 증가율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되는 시장은 GCC 시장입니다. 전년하고 비교하면 29%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품목에 있어서는 라면이 압도적입니다. 라면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렇지만 신선식품도 비중이 한 15% 되는데, 신선식품 중에서 특히 포도가 전년 대비하면 51%, 그러니까 2배 이상 성장을 해서요. 굉장히 신선식품도 주목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좀 더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수출 품목을 보면 상위 5개 품목에 50% 정도가 집중이 돼 있다. 그리고 미중일이 46%를 차지하는 지역적으로 좀 편중이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K푸드를 우리 K컬처와 연계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다 함께 저희들이 지난번에 총리님 모시고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넥스트 K푸드를 발굴하고 육성하자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관계부처와 또 민간 기업, 전문가 등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K푸드 수출 기획단을 저희 예비 모임은 했고요. 12월 23일에 저희가 구성을 발족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역과 시장별로 글로벌 K푸드를 선정해서
품목도 육성하고 시장도 다변화하자라는 전략을 펼치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기능성 식품하고 할랄 코셔 시장 등을 좀 더 확장하는 거, 그리고 그 푸드와 더불어서 푸드테크, 가령 한강 라면 기계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출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UAE의 할랄 한우, 그리고 중국의 단감, 싱가포르의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 그리고 필리핀의 포도와 같이 검역 타결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역 타결 품목 중심으로 해서 초기의 시장 진입과 그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그 시장의 유력한 바이어들을 연계를 하고 또 대형 유통 매장에 입점을 하고 판촉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ODA 사업에 있어서 그 나라 특성에 맞는 K푸드 키트를 활용을 해서 잠재 소비층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뭐 중장리평 즉석 밥이라든가 조제 분유라든가 간편식 죽 뭐 이런 것들을 그 지역별로 좀 공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셰프들이 미국의 CIA나 불란서의 르꼬르등 블루 뭐 이런 데 유학 많이 갔다 오십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도 한식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 유명한 요리 학교에 한식 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것과 더불어 아예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주 유명한 한식 학교를 그 설립하는 것도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이름은 가칭 수라학교라고 일단은 붙이고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꼭지는 중동 등을 비롯해서 유망 신시장 진출 지원을 보다 확대하자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그 시장 외에도 아랍에미레이트를 거점으로 해서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으로 다변화,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간이 참여해서 할랄 식품 수출 협의체를 지금보다 더 확대 개편하고 그 국가 식품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익산에. 그래서 이 안에 아예 전담 지원 기구로 해외 수출 지원 센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이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인증 부담이 상당히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인증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그 예산도 지원하는 한편 아예 상호 인정 제도를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석 장비를 고도화하고 또 현지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함으로써 우리 수출 기업들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그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그 유망 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함께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그 식품 기업들의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K 이니셔티브와 융복합해서 시너지를 제고하고 해외의 K푸드의 저변을 보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K 관광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미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미식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밖에 나가서도 그 소비자로 지속적인 소비자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는 뭐 지금도 안동의 전통주 벨트나 그 순창 담양 등의 그 장류 벨트 이렇게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치킨을 활용해서 치킨 벨트 등을 그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마음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K컬처를 좀 더 그 활용하기 위해서 K푸드를 소재로 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것을 유튜브나 글로벌 OTT에 태워서 글로벌 마케팅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K푸드 대사를 임명해서 K푸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역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푸드 단독으로가 아니라 연관 소비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 성주의 월향농업에서는 참외만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참외 마스크팩, 참외 껍질을 이용해서 마스크팩을 같이 판매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사과박이 있습니다. 사과 껍질을 버리지 않고 경남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는 아예 농업 부산물을 활용해서 화장품으로 제조를 한다거나 우리 검은콩 두유는 탈모 방지 샴푸와 함께 세트로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K뷰티나 K푸드를 그 함께 연관지어서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스톱 수출 기업 애로 해소입니다. K푸드 일단 수출을 하려면 외교부의 도움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K푸드 수출 거점 그래서 제외 공간을 저희들이 올해 30개소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외 공간을 통해서 그 해외에 진출하려는 수출 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그 지역의 소비자들의 니즈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고 K푸드 전문성 확보를 해서 우리 거점 공간을 지정한 다음에 거기 K푸드 담당 역할을 할 수 있는 담당관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대목에서 저희가 국가별로 보면은 농무관이 있는 나라가 사실 6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제외 공간에 농무관을 좀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을 모두 함께 그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원스톱 수출 지원 허브 등을 구축해서 기업들이 한 곳을 창구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들이 각 국별로 농식품 분야에 무역 장벽이 있습니다. 국가별로 규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가 먼저 사례를 조사 분석해서 그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협상이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문제가 K푸드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위모방품 짝퉁 K푸드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통 대응 강화를 위해서 지재권 확보와 위조 방지 기술을 지원하고 현지 당국과 공조해서 적극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K푸드가 그 잠재 소비자층들한테 좀 더 그 깊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개 물어볼게요. GCC가 어디 말하는 거예요? 아, 예, 이게 걸프 협력 회의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오만, 그 UAE, 걸프 협력회? 예, 걸프 협력회 6개국을 포함합니다. 네. 아, 근데 모른다고 무식하다 소리 들을까 봐 아무도 못 물어본 거죠. 아까 두 분도 슬쩍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니 모르면 뭐 다 어떻게 이걸 다 알아요. 예? 그리고 연초류도 식품으로 분류돼요? 그렇습니다. 담배도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뭔 식품? 기호식품. 기호식품. 아, 예. 기호식품. 마시는 것도 아니고 흡입하는 것도 식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장립형 즉석밥이 뭐예요? 아, 그게 이제 우리가 먹는 거는 그 단립종이라고 해서요. 이게 진밥 종류고 이렇게 동남아 같은 데서 먹는 거 볶음밥 할 때 날리는 쌀. 아, 예. 중장립형 즉석밥? 예. 즉석밥은 길쭉하고 예. 부실부실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걸 그걸 또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립형이라고 그래요. 예.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쌀이 비슷하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옆으로 새는 얘기인데 예. 우리나라는 쌀 남아서 맨날 시끄럽죠. 예. 일본도 계약재배 수출하면 어때요? 지금 근데 이제 일본은 그 세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입 안 해요? 이게 수입을 쌀에 대한 관세가 엄청 높아서요. 일본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거기는 종량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치는 기억. 지금 일본이 쌀값이 뭐 3배 폭등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 앞으로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대통령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공항 그 영종도랑 김포공항에 그래서 막 관광객이 사가지고 가잖아요. 예, 판매를 합니다. 일본하고 협의를 좀 해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도 지금 해결이 안 될 텐데 일본인들이 먹는 쌀이 우리나라하고만 유사하지 딴 데는 안 맞을 거예요 아마. 예, 우리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건 따로 예, 한번 그렇게 얘기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세요. 예. 그리고 외교부에 수출 거점 지원을 요청한다. 이거는 외교부에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이 많죠. 요 관련된 부처들 보고도 별도로 할 건가요? 의견을 잠깐 들어볼까요? 여기 참고로 붙여 있는 부분 중에 꼭 저 직접 보고하시는 게 좋을 부분 말씀. 요약해서 잠깐 말씀하십시오. 이 협업이 중요하니까요. 외교부. 하지만 저도 좀 지금 수라학교가 이게 무슨 코스예요? 아니면 수라학교라는 별도 요리학교. 저희가 요리학교 아니, 셰프들을 그러니까. 양성하는 요리학교를 가칭 명칭을 한번 붙여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 요리학교라는 학교를 하나 새로 만들겠다는 예. 거니까 한국의 예. 대표적인 학교. 그렇죠. 예. 저 이거 한국에? 외국에? 그러니까 아니요,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셰프들이 요리 한국에 배우러 미국의 CIA도 가고 그때마다 한국 대표 요리 학교를 소라학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만들겠다 예,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뭐 좋은 방법인 건데. 저는 그거 가끔 생각하는데 네. 유엔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만드는 게 유치하는 게 일본에 하나 있거든요. 저는 K 컬처, K 푸드, K 팝, K 뷰티 이걸 엮어가지고 문화로 해가지고 유엔 대학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는데 한번 그런 수준 확 그레이드를 네. 높여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요리 학교는 특성화 뭐 고등학교, 대학 뭐 이런 형태를 한번 만들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정규 과정은 아니고요. 정규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정규로 마이스터교 사실은 형태로. 됩니다. 예, 지금도 있고.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다른 부처들 요거는 이 외교부 지원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외교부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네, 외교부입니다. 그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십시오. 네, 외교부의 각오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겠다. 예, 저희 제외 공간을 원루프화해서 통합형으로 지금 플랫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K푸드 수출 지원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요. 현재 기본적으로는 검역이나 통관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위 모방품 대응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재국 지재권 담당 기관과 단속 기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하도록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와 MOU를 토대로 해서 K푸드 수출 역전 공간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는 등 중점적으로 이 K푸드 관련 사업을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말씀하셨던 중동 지역 할랄푸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중동 지역 공관장 회의나 아니면 한 아랍 소사이어티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계기에 저희가 식품 홍보 연계하는 것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도 지원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ODA 관련해서는 조금 저희도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식품류는 보관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 창고를 임차를 하고 새롭게 이제 운영업체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운송이나 통관에 걸리는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2달 이상씩 되고 뭐 유통기한이 뭐 이제 좀 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배분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되게 된다면은 특히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식품을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받았을 때에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그리고 저희가 인도 지원을 할 때는 현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할 것인지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만약 현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로지스틱스를 포함했을 때 그 실제적인 지원 금액에 대비해서 운송비가 너무나 높게 측정이 되어서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다. 그리고 너무 가중한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계획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저희가 12월 말까지 식품기업 생산 물품을 총 이제 파악을 해서 할랄식품 포함을 해가지고 기업 대상 간담회를 12월 16일 날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지원할 대상 지역을 내년 초까지 저희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그리고 현지 수용성이 있는 곳을 조사를 해서 운송 보관 배분 및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내년 1, 2분기에 실시를 해서 시범 사업을 적어도 2분기가 되는 시점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요거 약간 코멘트하면 여기 지금 농무관을 추가 지정해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제외 공간을 지금 하나로 좀 뭐 원루프 뭐 하여튼 하나로 좀 통합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온갖 기관들 산하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까지도 지금 막 해외에다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대체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휘 감독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조금 전체적으로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들 해외 파견 뭐 지사든 인력이든 좀 통합 관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 지금 외교부에서 안이 하나 올라오긴 했는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가급적 하나로 좀 묶어서 통합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사무실도 따로 인력도 따로 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좀 제외 공간에서는 좀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지 거기서 따로따로 막 하면 그 한 나라마다 수백 명 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 건 좀 외교부에서 잘 정리를 좀 준비를 좀 하라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하십시다. 저 인사혁신처 최동석입니다. 그 지금 외교부에서 공관 관련돼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 K푸드와 관련된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80년대 개인적 경험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결론만 얘기해 보십시오. 그냥. 거기에 한국 채소를 기르는 농부가 한국인이었는데 굉장히 그 한국 채소를 좋아하는 독일인들이 생겨서 그 굉장히 많은 돈을 버신 분이 있거든요. 그 한국인들에게도 공급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 농토를 한국 채소를 그 재배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유통기간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체부. 네, 문체부 말씀드리겠습니다. K푸드는 외국인에게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우리의 맛과 멋, 이미지와 매력을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이자 문화적 자산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그 혀끝에 남은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희 문체부는 K컬처의 주무부처로서 K컨텐츠가 K푸드의 날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체부는 관련 조직과 또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라이프스타일 분과 등을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K푸드, K뷰티 등 이제 K컬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묶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그 현지에 있는 식당, 한 식당에 저희가 K컬처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컨텐츠, 그러니까 굿즈라든지 혹은 인테리어 소품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한국을 좋아하고 K컬처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그 식당에 와서 팬심으로 그런 것들도 즐기면서 한국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지의 문화 명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어떤 지원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와 함께 지금 K컨텐츠 관련해서 다양한 우리의 음식과 식문화가 글로벌 OTT나 혹은 K컨텐츠에 많이 자주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 K푸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죠. 어쨌든 이 문화 분야가 이제 선도 진출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계속 얘기하지만 제외 공간들은 문화 진출 교두부 이런 개념으로 거기서 예를 들면 K푸드 뭐 이런 것도 뭐 시식회를 하든 여하튼 하나의 진출 교두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없으면 또 네, 산업부. 네, 산업부 보고 드렸습니다. 추진 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산업부가 생각하는 저희는 좀 K푸드보다는 좀 K소비재 좀 크게 생각을 해서 세 가지 문제점과 한 가지의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마케팅이 좀 문제가 있다. 트렌드 변화라든지 B2C 산업에 맞는 마케팅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이 소비재 부분에 물류 비용이 이슈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림부 장관님 말씀하실 때 인증 부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 더해서 산업부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정부가 지원이 필요 없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 이 분야에서는 없다는 그런 3+1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산업부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슈는 우선은 소비자 마케팅을 강화해야 되겠다. 지금 많이 말씀 나오셨던 것처럼 한류 팬덤을 활용한 명소 팝업 스토어를 설치하고 두 번째는 한류 공연과 K 소비자 체험을 결합하는 한류 박람회를 하고 세 번째는 한류 중심지의 소비재 전시회를 참가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게 첫 번째 마케팅이고요. 두 번째는 역주권물 구축하고 해외 유통망 입점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을 고도화시키겠다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류 인프라 특히 이제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콜드체인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그 글로벌 그 물류 창고를 대폭 지원하겠다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해외 인증 강화입니다. 저희가 코트라 내 해외 인증 지원단 기능을 강화시키고 소비재 인증 지원 데스크를 설치해서 우리 소비재 기업들, 특히 이제 식품 기업들이 해외에서 인증을 받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소비재 수출 관련해 비관세 장벽을 따른 한국판 무역 장벽 보고서를 저희들이 한번 발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AI 기반을 활용해서 해외 인증 기술 규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분야에 우리나라에도 프리미엄 기업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현재 매출이 한 11조 정도 되는데 해외에서는 매출 큰 기업이 한 100조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품질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는 유통 플랫폼과 소비재 기업의 동반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해서 소비재 기업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재 기업들의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시중은행에 출연한 중소중견기업 협력사의 금리를 우대하는 수출 공급망 보증보험 강화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중기부요. 네, 중기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중소기업들이 수출하고 있는 푸드 쪽에 지금 9,105개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수출 관련된 기본적인 지원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 이제 농림부도 그렇고 관련된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성장시키는 단계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 협업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 중에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서 이 로컬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로컬 브랜딩이 되고 수출까지 가는 이런 지금 형태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들을 좀 하는 부분들을 중기부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2016년에는 10개사를 만들어서 글로벌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쪽으로 수출까지 가는 부분 지원하는 과제들을 지금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하고 해서 수출에 유망한 상품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품을 수출하고 싶어도 사실 의욕이 있다고 해서 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상품들이 수출이 되는 건 좀 아니기 때문에 큰 유통기업들하고 MD들이 직접 발굴하고 이걸 상품화하는 단계까지 가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중에 25년 정도의 90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푸드, 뷰티, 패션, 라이프 이 4가지 품목에 대한 90개 제품을 K 수출 전략 품목으로 정하고 바우처 지원하고 여러 가지 인증 관련된 설명회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좀 더 많이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할랄 관련된 부분들은 농림부에서 설명해 주셨고 컬처 관련해서도 재해관 협력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부에서 이번에 K푸드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저는 봐야 한다고 보는 게 식품 제조 관련된 스마트 공장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인기가 났는데 생산량이 그 바탕이 되지 않아서 그 인기가 바로 죽어버리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 게 온라인 수출을 통해서 일단 실험을 한번 해봐라. 어떻게 수출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온라인 수출 대책을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뷰티 같은 경우가 203개국에 수출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챙겨보고 있고요. 푸드 쪽도 굉장히 많은 나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일본에 가서 떡이 이제 머무르면서 이 떡이 냉동이 풀리고 하는 과정 중에 통관이 안 되면 다시 돌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챙겨서 왜 이 문제가 벌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인증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공장 생산 단계 속에서 자동화하고 인증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식품이 굉장히 좀 어렵은 그 수출 품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스마트 공장 구축 모델을 별도의 다른 스마트 공장 모델과는 별도로 식품과 뷰티는 따로 만들어서 다른 트랙으로 농림부랑 같이 식품협회 설명하는 과정들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저희가 좀 큰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면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 농림부는 혹시 그 김 있잖아요, 김. 이게 저 수요가 폭증한다면서요? 네. 그 공급은 충분히 돼요? 지금 해수부 그건 김은 사실 해수부 소관입니다. 해수부 소관이? 예. 네, 해수부 차관입니다. 예. 그 양식적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공급 기반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김 가격도 많이 오르겠네요. 전년 대비 한 5% 정도 지금 오르는 걸로. 그밖에 안 올랐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대신 이제 생산자들은 그에 따른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식약처. 예. 식약처 발표하기 전에 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해남에 있는 마른 김 생산 공장을 다녀왔는데요. 그 마른 김 생산 공장의 현장의 애로사항은 김을 이 지금 생산량을 늘리려면 김이 바다에서 이제 온 다음에 이걸 담수로 굉장히 여러 번을 씻어내는 과정이 있는데 문제는 이 김 공장들이 주로 이제 이런 섬이나 이런 데 있다 보니까 담수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담수를 하려면 그럼 어디랑 얘기해야 되냐 했더니 수자원공사가 필요하고 그 기후부에서 협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근데 섬의 담수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 담수 이게 수도관이 연결이 돼야지. 제가 갔다 와봤는데요. 정말 이 바다에서 오면 온갖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럼 이거를 몇 차례를 세척을 해가지고 얼마나 세척을 하는지가 김 품질인데 이 김 품질이 여러 번 세척하려면 수돗물로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이 부족해서 지금 생산의 가장 큰 바틀렉은 그거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어서 식약처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의 동네 얘기를. 아니 근데 제가 들이 너무 간절하게 얘기해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좀 타부처 사안이긴 하지만 이게 좀 기후부에서 잘 물공급을 잘 할 수 있도록 물공급을 좀 해주셨으면. 네. 예, 식약처 얘기 드리면 식약처는 이제 K푸드의 지원을 어떻게 하냐면 거의 그 비관세 장벽이 잘 들어가던 우리 K푸드가 어느 날 상대국에서 규제 그거를 변경하면서 갑자기 못 들어오게 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외국 규제 기관들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식약처가 아시아 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의장국이고 올해 의장으로 또 선임돼서 이렇게 규제기관장이 오면 이제 규제기관 공무원들이 오는데 이 공무원들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식약처 산업들하고 이제 같이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그 식약처장님. 네. 이거 준비 열심히 아주 잘하셨는데. 네.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이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전문적 내용이라. 네. 알겠습니다. 네. 귀에 잘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냥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 들어도 뭔 말인지 잘. 저 그냥 포인트만 한 두세 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코덱스라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11월 달에 해수부하고 농식품부 같이 갔는데 식약처가 의장국으로 선출됐거든요. 의장국으로 되면 우리나라 김치 같은 게 그동안 차이니즈 캐비지라고 했는데 의장국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김치 캐비지라고 국제적으로 명칭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의장국이 되면 김치나 고추장 같은 거 국제 기준을 우리가 마음대로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하셨네요. 잘 지켜주십시오. 네. 자, 그다음에 지제처. 네, 지식재단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짝퉁 위장품 단속 주무부처인데요. 현장에 나가 보면 짝퉁이 없으면 명품도 아니다 이런 말이. 그렇지. 우리나라 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왜 우리 제품은 짝퉁이 없냐고 항의도. 근데 K푸드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되면서 짝퉁이 정말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OECD 통계에 하면 이 K브랜드 전체 유상품 유통 규모가 97억 달러 정도 되는데 K푸드가 한 2,200억 정도 하나로요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건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소비자들의 K푸드라는 게 위조성품 짝퉁이 돌면은 소비자들의 건강, 안전에 위해가 가기 때문에 현지 소비자들한테 호감을 잃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 보면 제가 인도네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이 인도네시아 식품회사 홈페이지를 제가 찍은 겁니다. 이 보면 우리나라 식품회사인지 외국 업체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될 정도 온통 다 한글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밑에 한국 라면 이거는 인도네시아 인도미라고 세계 최대의 라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1년에 190억 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여기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한국 라면입니다. 그리고 광고 모델이 유진스입니다.
밑에 보시면 굉장히 이제 짝퉁 유통분도 다 수법이 다양되고 있는데요. 이 삼양 불닭면 완전히 똑같이 유지해서 지금 중국 시장에서 저희가 대형에서 맡고 있고요.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국내 상표를 무단 선점해 가지고 아예 시장 지금 막거나 아니면 또 시장 지금 막거나 또 상표권 침해로 판매 금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 보면 부산어묵 이게 바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부산어묵을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현재 그 진출한 5개 중소기업들 판매 금지 처분을 지금 내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거 좀 중요하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지식재산처를 만들어 주셔서 제일 먼저 분쟁 대응국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K브랜드 또 특히 K푸드 상품 단속을 위해서 저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고요. 먼저 3단계 지금 전략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현지에서 우리 IP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들은 열려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디자인권,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먼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AI 기술 같은 거랄지 또 RFID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위장품 방지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필요한데요. 온라인 시장에서 알리바바, 쇼피, 라자다 같은 그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들과 MOU를 맺어가지고 바로 온라인 시장 차단하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고요. 현지 공안, 단속기관들과 긴밀 협조해서 피해 기업들 바로 현지에서 단속이나 지원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교부나 농식품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또 현지 또 25개 지재권 아까 뭐 농식품 분야에서도 말씀했지만 25개 중점 공간을 지정해서 지재권 취약한 중동, 중남미, 아세안 지역에 저희가 현지 공안이랄지 단속 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또 협단체들과 같이 긴밀한 또 협조 체계를 갖춰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제가 아까 웃을 넘겼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네요. 근데 이게 우리 기업들이 이게 지금 식품 영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영역도 많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 개척을 해서 초기에는 아마 안 할 거고 시장이 어느 정도 확정된다 싶으면 그 나라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걸 먼저 등록해 버린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 지식재산권은 국제협약이나 이런 거 없나요? 그것도 아무리 국내에서 먼저 등록했더라도 명백하게 남의 상표를 훔친 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지식재산권 분야가 세계적으로 가장 표준화되고 또 아주 표준화되고 가장 잘 정비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국제화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는 아까 인도라고 그랬나요? 부산어묵은? 예, 문제는 속지주입니다. 각 해당 국에 등록을 해야만 상표권이나 기술이랄지 브랜드 디자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먼저 등록하는 게 우선권을 갖는데 네, 명백하게 먼저 있던 걸 뺏겨서 등록을 하면 무효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도 그게 통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WTO 협정이랄지 파리백이랄지 여러 가지 국제 협정이 있어서 그 협정에 따라서 부정하게 이런 거 부정하게 할 경우에는 네. 그걸 저희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거를 훔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하려면은 법정 소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심판이랄지 이제 그런데 비용이나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해외 IP 센터 이게 이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 기업이나 개인들은 이거 대응이 불가능할 텐데 예를 들면 뭐 라면 시장이 엄청 커졌다. 그러면 사실은 상표 전쟁에서 이기면 옛날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게 기술 분야에서 사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사실 뺏긴 게 많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시장이 커지고 우리가 해외 진출까지 하니까 이제는 지켜야 될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국제 분쟁이 뭐 조 단위로 벌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결국 타협에서 수천억을 물어주든지 아니면 동업을 하든지 예. 뭐 이렇게 협정을 맺잖아요. 네. 사실 우리도 이제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주든지 오히려 기회 요인이기도 할 거 아니에요. 네. 지식재산 제가 해외 분야에서 좀 실력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 사실은 소상공인들하고 1인 디자이너들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해가지고 디자인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조차 모르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출 대책 그 논의할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 같은 거랑 이제 패션 잡화계도 요즘 또 한국계 인기여서 디자인 다 올려놨는데 그거를 대량 생산하는 또 그대로 이제 베껴가지고 그래서 이거 등록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등록비도 사실 만만치 않은 비용이고 어느 나라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알 수 없는 정도의 규모로 이게 시장이 굉장히 바뀌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아마존에서 1등하기 위해서 다들 애를 쓰는데 그 중간에 이 이제 잊어버리는 디자인과 상품의 아이디어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사실 중소기업과 이 소상공인들에게 요즘 이제 저희가 고민입니다. 그리고 강한 소상공인들의 상품들일수록 또 베낄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아져서 이 부분을 이제 지식재산자랑 공동 설명회 이 정도는 하지만 요거보다 오늘 이제 일단 먼저 그래서 그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 나라에 진출하려면 그 나라에 먼저 등록해서 그 인증을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계속 좀 더 잘 알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는 그 시장 개척을 해서 진출을 하려면 이게 이제 일종의 법무 비용인데 이 법무 비용도 경영 비용의 중요한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인식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 뒤로 당하는데 제가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보통 법무 비용을 초기에는 25%까지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경영 비용에 엄청나게 잡는 거예요. 다 등록하고 방어 장치 다 하고 예를 들면 침해 당하면 과감하게 법적 제재를 가하고 근데 이걸 안 하면 다 뺏겨가지고 열심히 해놓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다 뺏기거든요. 사실 이건 또 수출 기업들한테 미리 좀 교육을 좀 하든지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이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는 곳들은 교육 과정이라도 있었는데 온라인은 잘 몰랐어서 이 부분도 한번 플랫폼사들하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저희가 대기업들은 이제 자체 재원이 있고 인력이 있으니까 저희가 뭐 관여할 거 아닌데요.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주요 수출 시장에 먼저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 비용 보조하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있는 사업이죠. 있는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되겠죠. 예.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그 지재권 분야는 우리나라 그 많은 국가들과 그 FTA를 하면서 FTA는 항상 그 지재권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 간에 만약 지재권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채널을 통해서도 그 상대국의 시정을 그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실 지난주에 그 유럽 출장을 가서 이 그 K푸드 현장을 좀 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잘 알려진 그 불닭 볶음면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유럽 시장에서 60% 매년 성장하면서 굉장히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데 또 그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 많은 장관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식품 분야의 인증이나 어떤 기준이나 그리고 뭐 심사 그리고 통관 이런 것들이 EU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또 EU 내 27개국마다 또 조금씩 다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불닭 볶음면도 수프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될 때는 그 동물성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수출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EU에 수출할 때는 그 동물성을 다 없애고 그렇게 좀 배합 비율을 달리해 가지고 맛이 이제 비슷하게 나도록 그렇게 해서 수출하거나 아니면 현지 공장을 세워 가지고 현지의 그 동물성 성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이게 그 수출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데서 막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는 이제 그 비관세 장벽 이쪽에 이제 통상 당국에서도 좀 이제 공세적으로 해가지고 좀 한국판 이런 그 무역 장벽 보고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기업들 애로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문체부입니다. 그 K컬처도 명품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짝퉁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즐거워할 일이에요. 네네. 그리고 불법 대응을 적정하게 잘해야죠. 불법 유통도 많아서 이번에 저작권법 개정을 하면서 직접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긴급히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현지에서 저희가 또 법정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들에게 바우처 그 법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바우처를 발행해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를 비롯해서 모든 부처들이 같이 이거 움직여줘야 저희가 좀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죠. 자, 또 네, 넘어가도 될까요? 예, 조금 다음은 이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처 보고가 3건이 있는데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방안 추진 방안,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 보고까지를 공개로 진행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외교부 차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네.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포 정책의 기초 자료인 재외동포에 대한 현황 파악 보완이 필요한 한편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과 같은 동포사회 핵심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재외공간이 본연의 업무만으로도 과중한 부담을 갖고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동포를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별 없는 포용적인 동포 정책 실현을 위한 재외동포 정책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는 동포 DB 구축입니다. 기존 재외동포 현황을 내실화하고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는 한편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 통합 동포 DB 구축 등을 통해서 재외동포 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는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인 보장 확대입니다. 재외선거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순회 투표소를 도입하며 투표시간 및 기간의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포 업무 담당 영사 역할의 강화와 재정비를 통해서 재외선거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편 전자투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ARS 등을 활용한 본인 확인 기술에 기반한 안전한 투표 방식 도입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26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핵심 과제는 재외 공간의 동포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재외 공간이 현지의 작은 정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재외 공간의 구심점 및 편익 제공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외 공간의 동포 업무 담당 영사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비하기 위해 현장 지원 인력을 파견하여서 동포 사회와의 현장 소통과 밀착형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재외동포청장이 핵심 과제의 상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저 개인정보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 통합 DB 시스템도 좀 구축을 하시고 또 재동포 인증제 이런 내용들도 들어 있어서요. 여기에 물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켜야 될 절차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정보 영향 평가 같은 것도 시스템 설계 완료 전에 좀 받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좀 절차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개인정보위가 그 사전 적정성 검토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 재외동포청장 혹시 안 왔죠? 예, 아니 왔습니다. 어디 있어요? 예, 상세 보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자, 간략하게 하십시오. 어차피 뭐 얘기는 다 들었는데 예. 상세를 간략하게. 상세는 좀 길어질 수밖에 없네요. 너무 길면 시간이 없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첫 번째 핵심 과제로 동포 DB 구축입니다. 먼저 재외동포 현황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매 홀수년마다 거주국별 재외동포 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조사 반경이 다르고 동포들의 잦은 이동에 따라 정확한 재외동포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통계위원회를 운영하여 동포 현황 자료의 공신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재외 국민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해외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관할 공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미등록 시 제재나 등록 인센티브가 없어서 현재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등록 절차 간소화, 재외 선거인 자동 등록, 출국 전 사전 등록제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재외 국민 등록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외국 국적 동포 DB 구축 방안으로 재외 동포 인증제 도입입니다. 동포 인재 유치 등 동포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동포 단체와 동포 개인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재외 동포 인증제 시행을 추진하고자 하며 동포 단체 지원 사업 시 인증 동포 회원 명부 제출을 유도하는 등 동포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외국민 등록 정보와 외국 국적 동포 인증 정보를 종합한 디지털 DB를 구축하여 동포사회 조직화와 동포 공공매교, 경제활동 참여 지원 등 재외동포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로 재외국민 참정권 실질적 보장 확대입니다. 먼저 재외선거 인프라 개선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중 10% 미만이 투표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순회 투표제 도입, 투표 기간과 기간 연장 등을 검토를 선관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포 용사로 하여금 재외선거 제도와 선거권 관련 사항을 상시 안내하는 등 현지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외 국민 등록과 재외 선거인 등록 연계로 절차도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투표 방식 다변화입니다. 현재 현장 투표만 가능하나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ARS 등을 활용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투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편 투표, 전자투표 도입 관련하여 국회 심사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과제로 재외공관의 동포 지원 역량 강화 방안입니다. 재외공관이 재외동포들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포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K컬처 등 공관의 융복학 사업을 동포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며 동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동포사회와의 유대감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외공관 역할체계 정립과 동포 영사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공관별로 동포 업무 영사가 동포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서 타 업무 병행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동포사회와의 실질적 소통과 지원은 사실상 미흡한 상태입니다. 과거 재외동포 재단 시절 동포 대규모 밀집 지역에 파견했던 동포 전담 영사가 완전히 다 철수하고 지금 없는데요. 이걸 시급히 복원을 시키고 재외공관 내에 동포 업무 담당 영사를 확충해서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서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동포사의 현안을 파악하고 재외 선거를 지원하며 동포단체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는 등 재외 공간의 기능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상세하게 잘하셨습니다. 재외 국민들이 247만 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47만 명인데 투표가 20만 명밖에 못 한다는 거고. 하여튼 이 재외 국민들이 방치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저는 재외 국민 현황도 법무부가 출입국을 관리하면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 사람이 나갔으면 들어왔는지 그거 다 장애인 재외동포청하고 재외국민 그 관할 업무를 하는 데하고 네네. 자료 공유를 하든지 아니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실제 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하시고요. 그 예를 들면 출국은 베트남으로 했는데 베트남에서 어디로 갔는지도 원래 국내에 통보가 됩니까? 그 통보가 홍보는 안 되고 확인을 해야 돼요. 네. 뭐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할 수 없더라도 하여튼 어디로 출국을 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재외동포청이 관리를 같이 해야 되겠죠. 네네. 특히 장기 체류의 경우는. 하여튼 주권자로서 주권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는 최대한 잘 챙기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추가적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오늘 회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후 순서는 비공개로 진행하오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